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엄마입니다. 저는 두부집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두부집을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하시던 걸 아빠가 물려받았고 엄마가 결혼하면서 함께하게 된 것이었죠. 아침이면 동네 안에 고소한 두부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간 만든 두부를 먹고 자랐다 보니 그게 그렇게 맛있고 귀한 건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 앞쪽은 우리 집처럼 두부를 팔거나 채소를 팔거나 하는 상인들의 구역이었고 마을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있는 동네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를 보며 우리 집은 언제 아파트에 사나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당시 우리 동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자였거든요. 우리 두부집에는 아파트에 사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가끔 배달해달라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주로 아파트 거주자들이었거든요. 두부 삶어 3동 507호요. 초등학교 때 혼자 가게를 보던 날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게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를 말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네? 아, 딸내미가 있구나. 배달시키려고 하는데 엄마나 아빠는 안 계시니? 네. 잠깐 시장 가셨어요. 적어놨다가 보여드려. 5시 전에는 와야 하는데. 근데 3동이 뭐예요? 아, 여기 아파트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야. 저는 아파트라는 말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를 졸라 배달을 하러 갔습니다. 아파트를 볼 기회잖아요. 그러나 눈으로 볼 땐 저 앞으로 보이던 아파트가 아무리 걸어가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저는 결국 뜨끈뜨끈한 두부 세모를 든 채 길에서 엉엉 울고 말았죠. 그때 웬 남자애가 말을 걸더라고요. 야, 너 왜 울어? 아파트가 안 보여. 아파트? 저기 있잖아. 나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그 남자애를 따라서 조금 더 걸으니 아파트 입구가 나왔어요. 몇 동인데? 3동. 3동? 우리 집도 3동인데? 혹시 몇 호? 507호. 어? 거기 우리 집인데? 그 남자의 덕에 저는 두부를 잘 배달할 수 있었고 가게로 돌아온 뒤 다시는 배달을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길을 잃을 뻔했다는 말에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저라고 뭐 잃고 싶어서 이런 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나중에 커서야 한 거지만 저는 길치였습니다. 커서도 길을 어지간히 못 찾았어요. 중학교 때도 버스를 잘못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가 타던 버스를 탄다고 탔는데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만 우글우글한 겁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웬 남학생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두부집 딸? 네? 누구? 나 기억 안 나? 내가 너 옛날에 두부 배달 와서 길 잃었을 때 도와줬잖아. 그렇게 듣고 보니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래. 나 3동 507호. 근데 너 이 버스 왜 탔어? 학교 가려고 탔지. 너 우리 학교 다녀? 나 여중인데? 난 남고. 저는 그게 뭐 오토 타는 건가 싶었어요. 버스니까 우리 학교도 가고 이 오빠네 학교도 가는 거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학교 셔틀버스야? 저는 그제야 얼굴이 새하얘졌고 기사님과 애걸복걸에 겨우 버스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고 보니 어디로 가야 우리 학교가 나오는 건지 또 버스는 어디서 탈 수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울고 싶은 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오빠가 저에게 오는 겁니다. 왜 내렸어? 너 길치잖아.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 예전에도 바로 앞에 아파트 입구 놓고도 못 찾았으면서. 따라서 와.
그러면서 앞장서 걷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뭐해? 니네 학교 여기서 가까워. 걸어갈 수 있어. 그 말에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죠. 가는데 그 오빠가 묻더라고요. 야, 넌 버스에 돈 내는 것도 없는데 이상하지도 않았냐? 우리 할머니네 동네는 내릴 때 돈 내는 버스도 있어. 거짓말. 제 말은 진짜였어요. 할머니 댁이 시골이었는데 시골에서는 내릴 때 돈을 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조금 걷다 보니 정말 우리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부턴 내가 알아서 갈게. 찾을 수 있겠어? 아니다. 그냥 내가 좀 지각하지 뭐. 알아서 와. 결국 그 오빠는 저를 정문 앞까지 데려다 준 뒤 돌아갔어요. 가면서 나중에 또 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어느 휴일 그 오빠가 우리 두부 가게에 왔더라고요. 두부 세모 주세요. 어머, 오랜만이다. 그새 이렇게 컸어? 가게에 나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던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그 오빠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 두부만 사가더라고요. 저는 좀 어리둥절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두부를 사러 왔던 그 오빠는 몇 년이 지나 제가 20살이 됐을 때 군대에 간다며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당분간 못 볼 거야.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다녀와. 그런데 그가 선뜻 돌아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묻더라고요. 편지 써줄래? 그날 이후 문구점이 보일 때마다 예쁜 편지지를 샀습니다. 우리는 편지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가 전역한 뒤부터는 사귀기 시작했죠. 사귄 지 몇 년이 지났을 때 생각지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나 임신했어. 정말? 어떡해? 뭘 어떡해? 결혼해야지. 그러나 저의 임신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크게 당황하셨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아기도 생겼으니까 내가 그 집에 대해 들은 게 많아서 그래. 그 집 엄마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더라. 내 남자친구는 안 그래. 내가 같이 살 사람은 남자친구잖아.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시어머니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럼 뱃속의 아기는 어쩌고. 엄마의 걱정과 별개로 저와 남자친구 사이는 그저 달달하기만 했어요. 남자친구는 하루라도 빨리 저를 시댁에 인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일단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부터 드릴까? 그러지 말고 자기 집 먼저 가자.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태도만 봐도 시댁에서 저를 반대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엄마도 안심시킬 겸 엄마 몰래 시댁에 먼저 인사를 하러 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누가 들으면 벌써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다. 저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우리 애기 생겼다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땐 데리고 와보라고 했잖아. 혼전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애만 가지면 다 결혼하냐고. 수준이 맞아야 결혼을 하지. 투부집 딸이라며. 네. 우리가 니네 집 단골 좀 해줬다고? 감히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좋아해서 고백했어. 그럼 좀 만나다 말 것이지. 임신은 왜 시켜? 응?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은 계속됐고 결국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이해했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돈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시댁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갑부집이었어요. 두부집 딸내미가 시집을 온다고 하니 성에 안 차는 심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마 화도 못 내고 한숨만 내쉬는데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집을 나오는 길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신 사과했어요. 우리 엄마가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도 가서 얘기 잘할 거니까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있어. 알겠지?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엄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시댁의 반대와 저의 고민으로 인해 결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결국 결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결혼 후 저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비록 시댁과의 관계도 새신랑을 못마땅해 하는 친정과의 관계도 무언나 쉽지 않았지만 딸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과 시댁 사이에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물론 시댁에 갈 때마다 가시방석이었죠. 그래도 어떡해요. 우리 딸은 너무나 예뻤고 남편도 제 편인데 무서울 건 없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나중에는 저는 빼고 딸과 남편만 왔으면 좋겠다는 통보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꼭 너까지 와야겠니? 늙은 시엠이 혈압 올라 쓰러져야 속이 시원하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이 사람도 우리 가족인데 와야지. 가족은 무슨? 애 가져서 부잣집에 시집 오니까 아주 살판 났지? 엄마 그만 좀 해요. 나중에 우리 딸이 자라서 할머니가 엄마한테 이렇게 한 거 알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럼에도 남편은 언제나 제 편이었어요.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며 제 비위를 맞추려고 엄청 애썼거든요. 사실 그런 남편에게 발 마사지를 받고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 봐라. 당신 아들이 날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물론 보여줄 수는 없었죠. 아마 그 모습까지 봤다면 가뜩이나 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시어머니가 절 가만뒀을 리가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 딸이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딸이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겁니다. 병원으로 가보니 딸이 사지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이래요? 유치원에서 갑자기 픽 쓰러졌는데 병원에 데리고 와보니 선천적인 병이 있는 것 같대요. 네? 그럴 리가요. 매년 건강검진도 다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세한 건 의사랑 얘기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담당 의사는 원인은 뇌에 있는데 아무래도 선천적 문제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왔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왜? 선천적인 것 같다는데 당신 집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저렇게 된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우리 집은 대대로 부자인데다 다들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어. 선천적인 거라며. 우리 집이 아니니까 당신 집이 문제인 거 아니야. 당신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 겨우 두부집 딸내미 데려다가 부잣집 며느리 만들어줬는데. 당신 어머니는 매번 나한테만 뭐라고 하잖아. 우리 딸 좀 구박 안 받게 잘하라고. 이래놓고 구박 안 받기를 바래? 그럼 어머니가 날 구박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앞으로는 더 받겠네. 겨우 손녀 하나로 점수 따고 있었는데 손녀까지 저렇게 만들었으니. 남편은 딸의 병이 제 탓이라며 저를 몰아세웠고 아픈 딸의 얼굴은 보지도 않은 채 돌아가 버렸습니다. 딸의 병은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병원에 오신 겁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애는? 지금 약 먹고 자요. 아니, 언제까지 병원에 두라는 거니? 병원에 둔다고 다시 사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비가 얼마씩 나오고 있는지 알기나 해? 네? 그건 남편이 내고 있는데. 걔 돈이 내 돈이지. 뭐 그 주머니는 딴 주머니인 줄 알아? 내가 이래서 수준 맞는 집이랑 결혼해야 한다고 한 거야. 남편 돈이라고 아까운 줄도 모르고 쓰는 거지? 어머니, 이건 우리 딸 치료비잖아요.
제가 언제 명품 하나라도 사본 적 있어요? 명품? 네 주제에 무슨 명품 타령이야. 아무튼 어차피 못 고칠 거면 퇴원시켜. 할 일 없는 네가 집에서 온종일 보면 되잖아.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지켜보는 중이에요. 내가 미쳤지. 아유, 내가 필사적으로 말렸어야 했어. 저렇게 흠덩어리인 걸 좋다고 데려올 땐 언제고 이제야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아유. 네? 아직 네 남편한테 못 들었냐? 네 남편 너랑 이혼한다더라. 사실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워낙 결혼 후에도 막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이참에 우리 부부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으려고 하시는구나 생각만 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딸이 입원한 뒤로 연락도 받지 않았고 가끔 집에 가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딸의 병원비는 남편이 준 카드와 통장에서 쓰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 병원비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카드도 정지돼 있고 통장에도 잔고가 없는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저 병원비 계산 이따 저녁에 해도 되죠? 네, 그럼요. 아무래도 집에 갔다 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로 쓰던 통장과 카드만 챙겨왔는데 갑자기 카드도 안 되고 통장 잔고마저 비어버리니 당혹스러웠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급히 집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집안에서 이상한 신음이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는 안방으로 갈수록 더 가까워졌고 설마 제가 집에 없는 사이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었습니다. 심장이 다 벌렁거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벌거벗은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 순간 얼마나 놀랐던지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둘이 저를 발견할 때까지 넋을 놓고 서 있었어요. 뒤늦게 절 발견한 남편이 기겁하면서 침대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둘 다 당장 나가. 여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아니, 당혹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건 아니지. 이건 내 집이잖아. 뭐? 그리고 나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 창피한 건 아는지 이불로 주요 부위만 가린 채 말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남편이 태도를 바꾸자 상간녀도 당당한 척 침대에서 저를 보더군요. 저는 결국 지갑이든 가방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랑 남편이 쓰던 침대에 낯선 여자가 벌거벗고 있던 모습이 잊히질 않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와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그런 꼴을 보인 건 미안하게 생각해. 먼저 서류 정리를 해야 했는데. 이제와 그렇게 말하면 불륜이 사랑이 돼? 난 사랑이야. 그래? 그렇게 당당한데 왜 나한테 말을 못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 그냥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러셔. 지금이 적절한 시기는 맞고? 돈 때문에 그러지. 근데 우리 집은 원래 돈이 많았고 당신이 내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없잖아. 근데도 위자료를 바래? 우리 딸 치료비는? 이제 나랑 상관없지. 당신의 집 때문에 애가 저 모양으로 태어난 건데 내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나?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어서 일단은 서류만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열받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런 뒤 잠든 딸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낸다고요. 딸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로 했어요. 내가 좋은 마음을 먹어야 우리 딸이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직접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둔기로 서류를 보내고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담당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수술을 시도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조금 전에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수술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혼 서류를 보내준 뒤 희소식이 날아온 거죠. 문제는 수술비였습니다. 친정에선 아직 제가 이혼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가 수술비를 걱정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며칠 뒤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저 신용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하신 금액이 얼마세요? 2천만 원 정도요. 직원은 이런저런 조회를 해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 통장에 10억 있으신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제 통장 잔고는 10만 원이었거든요. 처음엔 직원이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잔고가 10만 원 있을 건데 누가 송금했나요? 직원은 다시 확인해봐도 잔고가 10억이 맞는다면서 보낸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개거품을 물고 말았죠.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는 분이세요? 그게 잠깐만요.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마지못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분이 저에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오고 전화를 내? 여보세요? 누구시죠? 이거 어머니 번호 맞는데? 누구긴 누구야? 네 시어머니 친구다. 왜? 네? 혹시 우리들 돌잔치 때 오셨던... 그래,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신랑까지 저렇게 누워있는데 시어머니 장례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뭘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누워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엄마랑 아들이 줄초상이 있는데 며느리라는 인간은 오지도 않고 결국 네 남편도 갔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랑 남편이... 당장 안 튀우고 뭐해? 저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알려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저히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왜 소식도 모르고 산 사람처럼 이래? 이혼이라도 했어? 그때 다른 시어머니의 친구분이 저에게 와서 손을 잡더라고요. 야,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영자, 아들 이혼 서류 내려가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저는 상황을 잘 몰라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글쎄, 그날 아침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동안 속이 갑갑했는데 이제야 체증이 내려갈 것 같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제야 나간다는 거야. 나는 처음 듣는 소리라 자세히 좀 말해보라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야 가난하고 볼품없는 와이프를 버리고 예쁘장한 새 색시를 얻었다나. 아유,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 친구지만 어쩜 이런 소리를 하나 싶어서 그랬거든.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소리냐? 네 소녀 돌잔치에서 보니까 며느리가 참하고 예쁘기만 하던데 네 아들 바람난 걸 합리화하는 거냐 그랬지.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며 손녀도 며느리 때문에 망가졌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몇 시간 뒤에 글쎄 걔가 세상을 떠났다고 연락이 온 거야. 나도 믿기질 않아서 와보고서야 실감했단다. 너도 많이 놀랐지? 세상에, 전혀 몰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네 남편 소식도 모르는 거지? 남편... 엄연히 말하면 네 남편도 아니지 뭐. 그래도 이혼 서류는 아직 접수 못한 것 같더라. 그러니 네가 남편 장례는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네 딸 생각해서라도 한번 참고 장례는 잘 치러줘. 그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영자 떠나고 중환자실에서 하루 정도는 더 버텼다는데 오늘 새벽에 떠났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오더라고요. 고인 휴대폰에 연락처가 없어서 겨우 연락드렸어요. 아내분 맞으시죠? 네. 남편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영안실에 계시는데 와서 확인 좀 부탁드려요. 남편도 같은 병원에 있었기에 옆 건물로 갔더니 바로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고서야 모든 상황을 실감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낸 뒤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영안실에서 나오는데 형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셨네요. 댁에도 안 계셔서 한참 찾았습니다. 네, 제가 딸 때문에 병원에서 지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가뜩이나 힘드신데 이런 참담한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대충은 들었는데. 차에 세 분이 타고 계셨는데 교통사고로 시어머니랑 다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남편분은 중상으로 이송됐었어요. 그런데 고비를 못 넘기셨다고 해요. 같이 타신 분은 가족관계는 아니던데 지금 조사 중이긴 한데 혹시 아시는 분일까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집 안방에서 남편과 함께 벌거벗고 있던 그 여자더라고요. 네, 상간녀예요. 아, 그렇군요. 이분 가족들에겐 연락이 갔나요? 예, 연락을 시도는 했는데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그분 장례는 못 치르고 있는 건가요? 예, 아직. 형사는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의 장례를 진행하기로 했고 친정엄마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최서방이 사고가 나서 장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러는데 며칠만 우리 애 좀 봐줘.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10억의 출처를 찾는 건 잊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의 친구들도 와서 혀를 차더라고요. 재수씨, 고생 많으셨죠? 네? 세상에, 얼마 전부터 친구 모임에 상간녀를 데리고 나오길래 저러다 천벌받지 싶더라니. 제가 괜한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됐나 싶고 마음이 무거워요. 친구 모임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네, 부부 동반 골프 모임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지금껏 한 번도 재수씨랑 안 오길래 왜 안 오냐고 물었더니 재수씨는 골프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려니 했거든요. 저는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이 있는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골프에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도 권한 적은 없었고요. 그런데 부부 동반 모임에 상간녀를 데리고 가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골프 치다가 만난 여자 같던데. 야 임마, 그만해. 재수씨도 심란하실 텐데 뭐하러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속이 갑갑해서.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혼하려던 참이었는데 사고 소식 듣고 온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아직 법적으로 부부고 애기 아빠인데 장례는 잘 치러주려고요. 제 말은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솔직히 맘 같아선 장례를 주관하고 싶진 않았죠. 근데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접수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서류는 접수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형사에게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이혼 서류를 전달받은 뒤였습니다. 형사는 남편의 휴대폰에 제 연락처가 없어서 우리가 같이 살던 집에도 갔다가 한 발 늦게 이혼 서류에 적힌 제 연락처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은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 현장에서 상간녀가 차고 있던 귀중품인데
혹시 아시는 물건일까봐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요.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예물이었어요.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귀걸이 세트였죠. 이걸 그 여자가 하고 있었어요? 예, 혹시... 아니요, 제 거 아니에요. 분명 제 것이었지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찾던 걸 돌려받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와 결혼식 때 받은 귀중품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거든요. 다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죠. 그 둘이 침대에서 엉켜있는 걸 봤을 때도 이렇게까지 속이 뒤집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방 내 침실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 것도 모자라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었던 결혼 예물을 그 여자에게 줬다니. 정말 남편에게 미련 한 가닥도 남기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죠. 장례를 마치고 딸의 병실로 갔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밉다 했지만 그래도 너랑 잘 살길 바랐는데. 아니, 애가 이렇게 된 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말했으면 엄마는 또 그랬을 거 아냐. 그것 봐라.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결혼을 하니까 애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얘 좀 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이게 네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나 이혼하려고 했었어. 남편 바람나서. 뭐? 근데 그것도 말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진짜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마저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엄마는 뭐 다 옳은 선택만 하고 살았어? 내가 왜 네 편이 아니야. 네 편이니까 속이 상해서 그러는 거지. 알아. 아는데 나도 내가 한심해. 근데 엄마까지 내 탓을 하면 나 누구한테 내 속을 말해. 나까지 네 탓을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게 내 탓이래. 전부 다 내 탓이래. 아니, 무슨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래 놓고 저는 바람 피우고?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제 암울했던 결혼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우시는데 괜한 소리를 했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난 이 마당에 그냥 아예 아픈 것만 말할걸. 괜히 엄마만 속상하게 했나 싶더라고요. 우리 모녀는 한바탕 운 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이제 네 남편도 없고 의사가 와서 그러던데 수술 날짜 잡혔다고? 맞다.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아니지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소녀를 위해서 내 몸뚱이가 부서져도 수술비는 마련한다. 엄마는 두 주먹까지 쥔 채 세상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나 통장에 10억 있어.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널 그렇게 구박했으면서 시댁에서 종잣돈이라도 준 거야? 아니면 위자료? 위자료는 무슨... 그 사람 내가 자기 재산에 기여한 게 뭐가 있냐고. 자기네 집이 원래부터 부자였으니까 위자료는 바라지도 말라고 하더라. 심지어는 우리 딸 수술비도 안 주겠다고 했어. 뭐야? 그럼 10억은 어디서 난 거야?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아니, 보험금이 들어왔어. 남편이랑 시어머니 거. 어? 그래서 수술비는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니, 그 인간들이 너한테 도움이 되기도 한다. 나라고 알았겠어. 원래는 신용대출이라도 받아보려고 은행에 갔는데 글쎄 통장에 떡하니 10억이 있잖아. 세상 떠난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수술비는 걱정할 거 없으니 잘 됐다. 그래서 장례도 잘 치러주고 왔어. 잘했어. 마음 예쁘게 먹어서 너한테 나쁠 게 없어. 우리 손녀 수술 잘 돼야 하니까 그것만 생각하자. 며칠 뒤 딸은 수술에 들어갔어요. 뇌수술이다 보니 반나절이 꼬박 걸리더라고요. 엄마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우셨더라고요. 너 얼굴이 지금 반쪽이야. 장내에 수술까지. 제대로 먹고 쉰 적도 없잖아. 일단 밥은 먹자. 수술 끝나려면 아직 3시간은 남았잖아. 솔직히 안 넘어가. 안 넘어가겠지. 자식이 이런 거구나. 엄마도 나 키우면서 이랬어? 당연하지. 자식 일도 힘든데 넌 지금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보냈잖아. 아무리 미웠어도 미운 정도 정이다. 사람 정 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엄마의 말을 듣고서야 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게 됐죠. 딸의 수술이 가장 힘들고 걱정스러운 부분이었지만 그 딸의 아빠였고 한때는 저를 무척 아껴주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도요. 한순간에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저를 걱정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도 몇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잘 됐나요? 일단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의식이 돌아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의식 회복 후 재활하면 신체도 점차 건강해질 거예요. 세상에, 정말이에요? 우리 손녀가 다시 사지를 쓸 수 있어요? 수술의 결과 자체는 좋은데 신체 회복 능력은 데이터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울 테니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술비는 마련하셨어요? 지난번에 뵀을 때 걱정이 많아 보이셨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추천서 써드릴 테니까 지원을 받아보세요.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시면 바로 지원될 거예요. 그게...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있는데 엄마가 대신 말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재산이 많아요. 에? 근데 그때는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가 재산이 많더라고요. 이걸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고 대놓고 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저를 걱정해준 딸의 담당 의사에게 고마웠어요. 사실 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남편과 이혼 전이라 애기 아빠 재산이 많았거든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몇 시간 뒤 딸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 알아보겠어? 응. 몸은 어때? 팔이랑 다리 느낌은? 그런데 딸이 아무렇지 않게 팔을 들더라고요. 엄마, 팔이 움직여. 저랑 엄마는 너무 놀라서 눈물을 쏟았고 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나 다 나았어? 많이 좋아진 것 같아. 다리는? 딸은 발도 움직이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딸 진짜 다 낫겠네? 다음날 딸의 상태를 살펴보던 담당 의사가 미소를 짓더라고요. 수술이 아주 잘 된 것 같네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잘 버텨주신 덕분에 가능한 수술이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수술 못 받을까봐 그래서 걱정이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한 걱정을 했네요. 선생님을 못 믿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압니다. 절 믿고 버텨주신 거 다른 어머니들 같으면 벌써 제 멱살을 몇 번은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보라고. 절대 그럴 순 없죠. 근데 그러셔도 괜찮아요. 저도 죄송하거든요. 계속 기다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병원을 나가는 건 제가 의사가 되고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아직 퇴원까지는 멀었지만 재활 잘하면 곧 통원치료로 전향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퇴원 안 서두를 거예요. 완치될 때까지 잘 좀 봐주세요.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회복 잘할 수 있게 옆에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몇 달 뒤 저는 딸을 데리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이 향한 곳은 제가 남편과 살던 집도 친정도 아닌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이었어요. 아니, 애 퇴원하고 어디로 가겠다고? 우리 애가 바다 좋아하잖아. 언제든 바다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도 너무 멀지 않아? 이제 내 소원은 하나야.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 보는 거. 애가 뛰어놀 때는 몰랐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 아파트 살 때는 애가 집에서 뛰면 밑에 집에서 연락 올까봐 전전긍긍하기만 했거든. 그러고 보면 우리 집도 두부가게 2층이어서 마음껏 뛰어놀며 살았는데. 그렇긴 하지. 너도 어릴 땐 아파트 살고 싶다고 우리 언제 아파트 사냐고 그래서 아빠랑 나랑 엄청 울었었다. 미안해. 나도 자식 낳아보고 나니 이제야 부모 심정을 알겠어. 어린 마음에 그랬겠지. 저 뒤로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나 멋있어 보였겠어? 근데 요즘 뉴스 보면 층간소음이니 뭐니 말이 많잖아. 보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럼 이제 엄마도 찬성? 아니, 뭐 그렇다고 꼭 지방으로 가야 하나 싶기도 하고. 너 혼자 일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가까이 있어야 엄마가 도와주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잖아. 그래, 네 남편 재산에 사부인 재산까지 100억이 넘는다며? 지난 몇 달 사이 저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남편에게 상속된 시어머니의 재산 또한 상속받았습니다. 물론 저와 딸이 함께 받은 거긴 해요. 생각지도 못한 유산을 상속받은 뒤 지방에 잘 지어진 전원주택을 샀어요. 딸의 요양과 제 마음 정리를 위해 딱이다 싶은 곳이었죠. 엄마랑 아빠도 같이 가는 건 어때? 응? 거기 가면 우리 가게는 어쩌고. 솔직히 요즘은 장사 잘 안 되잖아. 그나마 그 건물을 좀 사놔서 월세는 안 나가지만 늘 적절하며. 요즘은 다들 마트에서 두부를 사 먹으니까 가끔 손두부 먹고 싶다면 오는 손님은 좀 있어도 이웃 남길 정도는 아니지.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 거긴 시골 동네라서 더 잘 될 수도 있어. 시골 동네에서 두부 장사를 어떻게 하냐? 난 엄마랑 아빠가 이제 장사 좀 접고 쉬었으면 좋겠지만 종 하고 싶으면 조금씩만 만들어서 팔고 남는 시간엔 또 다른 취미도 가지면 되지. 다른 취미? 사실 저희 엄마 취미가 독서였어요. 두부 장사하면서 틈날 때마다 앉아서 책 읽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요즘엔 시골 동네에서 책방도 많이 하더라고. 뭐? 두부랑 책을 팔라고? 뭐 어때? 두부 파는 책방. 엄마는 재밌다며 웃더라고요. 물론 제 얘기는 절반은 농담이었어요.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 가족을 위해 잘 쓰고 싶었거든요. 마음이야 엄마가 편하게 책 읽고 집에서 먹을 두부 정도만 만들면서 살기를 바랐지만 저희 엄마가 평생 일을 해온 분이거든요. 일을 안 하면 늘 좀이 쑤신다고 하시는 분이라 소소하게라도 뭘 팔고 용돈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았어요. 아무튼 아빠랑 얘기해 볼게. 아빠가 평생 해온 두부집을 두고 떠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음날 엄마가 어이가 없다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무조건 손녀랑 같이 간단다. 그럼 뭐 어쩌니? 바늘 가는데 실도 가야지.
까짓것 해보자. 두부 파는 책방. 그렇게 전 엄마, 아빠, 딸과 함께 공기 좋고 언제든 바다를 볼 수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처음엔 딸이 좀 클 때까지만 지낼 생각이었는데 엄마의 두부 파는 책방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나 이번 달에 얼마 벌었는지 알아? 얼마 벌었는데? 사실 전 딸의 교육에 집중하느라 두부 파는 책방에는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두부 잘 팔릴 때보다 더 팔아. 이 동네 할머니들 책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정말? 그래서 독서 모임도 좀 만들려고. 엄마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아빠는 책에는 영 취미가 없으셔서 콩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아빠도 농사가 체질이셔서 첫 해부터 콩농사는 대박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은 다 시골 체질이야? 어쩜 이래? 딸내미가 용돈 드린다고 그냥 취미로 하시라니까 다들 돈을 왕창 버네. 그럼 어떡하냐? 좋아하는 거라니까 돈이 막 들어오는 걸. 저는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 딸에게도 좋아하는 걸 하게 해야겠다. 사지를 못 쓸 뻔했던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딸의 장래에 대해선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애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라면서 알아서 자기 밥벌이도 하고 이 험한 세상도 헤쳐나가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딸은 두부 파는 책방에서도 마스코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애가 외할머니랑 계속 책을 읽어서 그런지 언어 능력도 좋고 손님들에게 말을 너무 잘 거는 거예요. 할머니, 책 읽어오셨어요? 그럼 나 이제 한글 읽을 줄 알아. 참 잘했어요. 엄마는 이제 한글을 못 읽는 동네 할머니들에게 한글 교육까지 하십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교육열이 뜨거운 사람인 줄 처음 한 거 있죠? 돌아보면 매번 같은 두부를 만드는데도 엄마는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두부를 만들었어요. 덕분에 동네 안에서 맛을 인정받아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중년의 여자분 같았는데 처음에 말을 잘 못 꺼내더라고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는데 그쪽에서 다급하게 말하더라고요. 저 남편분이랑 바람 피운 여자 엄마예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혹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전 내키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저는 생각이 없어요. 이제 와서 과거의 일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그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마음 깊이 남아있던 미움이 솟구치더라고요.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상간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죠.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있거든요. 저더러 와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죄송합니다. 무례한 건 아는데 저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저는 결국 엄마 아빠에게 딸을 부탁한 뒤 상간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다는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막상 보니 안색이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다른 자녀분들은요? 제가 걔 낳자마자 버렸어요. 그래서 고아로 자랐어요. 다 제가 죄인이에요. 애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런 못된 일을. 아주머니, 어쨌든 아주머니 따님은 성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후회가 되셔서 절 부르신 거라면 그러실 거 없어요.
제가 아주머니께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전 잊고 잘 살고 있어요. 막상 만나고 보니 괜히 왔다 싶었어요. 마음만 안 좋고. 자기 딸을 이해해달라는 건가 싶어서 짜증도 나더라고요. 제가 이해해야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차마 병색이 짙은 얼굴에 그런 소리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상간녀의 어머니가 저에게 보석함을 내밀더라고요. 몇 년 전에 딸을 드디어 찾았는데 골프 캐디인가 뭔가를 했다는데 바람 피운 남자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됐다는데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싶고 나도 평생 외롭게 살았는데 내 딸도 그렇게 살았구나 싶어서 계속 괴로웠어요. 상간녀의 어머니는 저에게 그 보석함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걸 왜 저한테? 사실 난 애기 엄마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 약해져서 찾아온 거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같아요. 마음만 따뜻하면 뭐예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벌이만 받는데. 그래도 착하게 산 건 자기 인생에 남잖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나도 내 딸도 이렇게 가나 봐요. 외롭고 허무하게. 저는 상간녀의 어머니가 내민 보석함을 거절했습니다. 죄송한데 못 받겠어요. 이걸 제가 왜 받아요? 내 딸이 마지막으로 찾고 있었다는 보석이 있었는데.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거라고요? 딸 DNA로 친자 확인을 했더니 이걸 주더라고요. 유품이라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결혼 예물 같은 거야. 근데 걔가 그걸 받았을 리가 있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보증서를 봤더니 한참 전에 산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인 물건을 훔쳤나 싶었죠. 그렇다면 전 더 안 받을래요. 그러지 말고 주인이 가져가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마음이라는 게 그냥 둔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을 다시 봤는데 눈물이 났어요. 더는 남편으로 인해 흘릴 눈물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밉고 힘들더라고요. 그 사람으로 인해 받은 유산만으로는 제 마음이 치유될 수 없었던 거죠. 상간녀의 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식을 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라며 부디 용서는 못해도 담고 살지 말라고 저를 다독이셨어요. 저는 그 예물을 남편의 납골당에 넣어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주고 싶었든 당신이 산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납골당에 간 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세상에 없는 남편의 사진을 오랜만에 보는데 딸이 조금 더 크면 같이 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전까지는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었거든요. 이 덕에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마주할 수 없다면 잊은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웠던 어깨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간녀의 어머니가 있는 요양병원에도 종종 들렀습니다. 좋아하신다는 간식도 사다 드리고 마지막도 지켜드렸어요. 나중에서야 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했는데 엄마도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 딸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겨우 살려낸 내 딸도 행복한 삶을 꾸려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100억이 넘는 자산이 제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준 건 사실이지만 인생에는 늘 고비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돈으로 인해 자만하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엄마가 연 한글 공부 모임에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 드리려고요. 그 뒤엔 딸을 데리러 학교도 가야 하고 아빠 밭일도 도와드려야 하고요. 하루하루가 정신없는 나날의 연속이지만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는 딸,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부모님, 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